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젯밤 토론 많이들 보셨습니까? 각 후보의 특성,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자,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지율에 변동이 있을지 각 정당과 후보 캠프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2시간 쭉 보면서요. 자, 이런 토론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려보다는 이 네거티브나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없었고요. 후보들의 부동산, 외교, 안보, 일자리 공약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긴 명절 연휴 다 보내고 이게 평일 저녁이어서 퇴근이 늦은 분이나 피곤하신 분들이 집중하기에는 다소 긴 시간이었는데요. 자, 지루한 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듣고 봐야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자, 후보와 정당들은 유권자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좀 확대하시기 바라고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받는 것이 서로 속 시원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론 분석과 평가, 지지율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도록 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TV토론 이후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베이징 현지에서 전하는 동계올림픽 스포츠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뉴스는 좀 한 입에 크다 싶으면 입 큰 김준일 대표가 나오셔서 항상 든든해요. 오, 근데 너무 커요. 뉴스 너무 큽니다. 예. 일단은 한 덩어리가 2시간짜리인데 예. 그 안에 미주알, 고주알 뭐 주제가 많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죠. 대선 후보 TV 토론 키워드별 다시 보기. 자, 한번 후보들의 육성도 듣고 또 이게 김준일 대표가 계셔서 든든한 게 중요한 게 또 팩트 체크잖아요.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분께 먼저 어제 토론이 한번 사자 토론이 끝났으니까 이거 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사자 토론이잖아요. 후보별 순위와 점수 평가를 한번 매겨보고 키워드로 넘어가죠. 김 대표님. 예. 어떻게 순위를 매기셨어요? 저는 솔직히 네. 이 기준점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준점. 예. 그러니까 누구는 네. 기준점이 90점이고요. 누구는 60점입니다. 교수마다 이래서 예. 학생들이 불평불만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0점을 기대를 했는데 70점을 하면은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90점을 기대를 했는데 80점 나오면은 좀 못 미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뭐 누구의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네네. 가장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거는 심상정이었고, 제 개인적으로 네네네. 심상정 후보였고, 뭐 다 지금 현재는 예. 개인적인 예. 평가입니다. 가장 선방한 거는 윤석열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선방했다. 선방했다. 잘 막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나머지 기준점이 좀 낮았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절대 점수가 높진 않지만은 기준점이 낮았기 때문에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뭐 그냥 1위는 1위는 심상정 후보. 심 후보한테 그 이유는 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본인의 색깔을 잘 드러냈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뭐 이재명 후보와 이 안철수 후보는 그 중간 어디쯤 있다고 치고, 자, 윤석열 후보도 기대, 우려보다는 오히려 선방한 것 아니냐. 그럼 어쨌든 어제 패자는 없었다. 저는 패자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다들 실수를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소소한 실수들은 있었겠습니다만. 자, 박 기자님. 네. 김준일 대표가 좀 약간 비겁한 평가를 했죠. 자, 냉정한 평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대감 대비 점수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토론은 왜 똑같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독창적으로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입각해서 좀 보면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했다. 네. 저도. 아, 이거는 공동의 평가네요. 뭐 이 서민에 대한 얘기, 또 뭐 여성, 노동, 또 외교 안보 얘기까지 해서 네. 좀 국민들이 볼 때 속 시원한 질문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원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순위는 이재명 후보. 아무래도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습들, 네네. 일단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것저것 잘 얘기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좀 보였어요. 시원한 얘기를 안 했고 국감 때 다 했던 얘기를 여기서 반복해야 됩니까? 네. 대응을 했죠. 근데 그게 아마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은 중도나 아니면 보수적인 지지자들 볼 때는 아니 여기서 다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회피하는 거 아니냐. 불친절한 모습이 아니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위는 윤석열 후보.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대보단 잘했다. 왜냐하면은 이 답변 중간중간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이런 답변에 있어서 생각보다 답변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의문의 일패. 네. 지금 희생양을 안철수 후보를 삼나요? 아 그렇네요. 왜 남은 3위가 후보가 안철수 후보는 왜요? 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기대가 컸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속 시원한 모습. 기대만큼 못했다. 득점하는 그런 찬스를 많이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대보다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방어는 잘하고 평타는 했지만 네네. 기대감보다는 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가장 식견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막 이제 다투고 있을 때 좀 체계적인 얘기들을 또 하기도 했는데 네. 자 이런 약간 중립적인 모습이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친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부터 좀 그렇습니다. 위로타를 이제 날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야권 주자로서 사실 첫 토론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뭔가 정책적으로 아니면은 태도나 자세적인 면에서 우위에 서는 모습을 네네.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좀 확실하게 안 보였다. 그래요. 이거는 뭐 다 기대에 비춰서 볼 때 순위를 평가한 겁니다. 자 어제 2시간 뭐 후보들은 피가 말랐겠습니다만 우리가 관전하는 입장이니까 또 냉정한 평가들을 하게 되는데요. 후보 4분 모두 다 내려오면서 아쉬웠다고 표현을 해서 그렇다면 2차 토론, 뭐 3차 토론 하면서 속 시원할 때까지 한번 본인들이 준비한 저력을 네. 다 뿜어냈으면 좋겠다는 밤샘 생각이 토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밤샘 그건 체력 테스트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속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게. 자 키워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슈는 대장동 듣고 오겠습니다. 그 대장동 도시개발로 그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 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는데요.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주다니. 이익이잖아요.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네, 자 윤석열 후보의 네. 헛웃음도 등장하고 하는데 다시 들으니까 또 생생하네요. 네. 자, 이 대장동 관련 공방 박 기자님, 이건 어느 쪽이 좀 더 유효타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예고했던 그런 공세였습니다. 원래 양자 토론 때도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하지 그렇습니다. 않겠는가? 네. 자료를 들고 간다 못 간다 뭐 공방할 때부터. 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앞을 보고 많이 얘기하다가 대장동 얘기를 할 때 좀 고개를 숙여서 자료를 읽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만큼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으면 안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했다. 네, 자료를 준비했다. 준비해서 자료를 잘 준비했다. 네. 그래서 어제 여기서 따져 물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이 대장동에서 정말 그렇게 민간 사업자인데 특정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 6,400억 되는 돈을 몰아줄 수가 있냐. 네. 이거는 설계를 했다고 얘기한 이재명 후보의 잘못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이걸 공공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게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후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막은 건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뭐 국감에서 다 얘기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부산저축은행 건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얘기나 하면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사준 뭐 이런 부분들이나 어제 그 얘기는 했네요. 했습니다. 보니까. 했고 그다음에 이 김만배 씨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씨가 형 카드면 윤석열 뭐 죽는다 네, 이런 네, 얘기 네. 한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윤석열 후보가 웃으면서 그냥 그대로 다른 후보의 발언으로 넘어갔었는데 아. 이걸 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역공을 하는 이런 모습들 받아치면서. 이건 아마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대장동 이슈는 글쎄요 서로 공방을 좀 주고받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윤석열 후보가 투자금 3억 5천으로 6,400억의 이익을 네네네. 갔다 화천대유 이게 천화동인 쪽에서 근데 이건 3억 5천이 투자금은 아니고요. 자본금이거든요. 자본금. 네, 투자금은 화천대유 쪽만 해도 350억이 들어갔다라는 네네네. 거는 뭐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들으면서 또 이제 워낙에 오래된 이야기라 여러 가지 덧붙여진 이야기들이 있어서 정말 3억 얼마만 내고 뭐 엄청난 그 소득을 얻었다고 그게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사 반복이 자본금과 다르게 투자금을 많이 끌어다가 또 수백억을 집어넣은 건 사실이다. 네. 그래도 많이 번 건 많이 번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받아쳤다, 서로 공방이 있었다, 팩트 체크할 건 없는 것 같고 다음 이슈 사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듣고 오죠.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 알고 이거 계십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거고요. 야, 이 사드 문제는 또 이제 이 두 후보 간의 공방 외에도 여기 심상정 후보가 참전해서 이 안보관에 대해서 뭐 선제 타격론 등 아주 강하게 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이것도 붙은 쟁점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지금 윤석열 후보 목소리를 듣고 오셨으니까 요거는 뭐 서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김준일 대표께서 팩트 체크도 좀 해주시고 사드 공방은 누가 승기를 잡았습니까? 일단 어제 그 외교안보 쪽은 전통적인 진보와 전통적인 보수가 조금 같이 전선이 그어진 거예요. 이남 전선이 그어졌군요. 심상정, 이재명이 깐부 팀이 됐고요. 이쪽에 깐부 나왔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사실상 네. 원팀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난타전이었거든요. 서로 각각 사인 사색.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논점이 됐던 거는 사드를 이제 추가 배치를 할 경우에 어디다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집중 추궁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사드 우리 집 앞에 배치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린 거예요. 다시 네, 이재명 네. 후보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그럼 어디다 할 거냐고 계속.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뭐 얘기까지 했어요. 강원도 뭐 충청도 이런 얘기를 하죠. 충청도 했는데 경상도 뭐 바로 그 지역 신문에서 바로 안 좋은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그 강원도의 사드를 뭐 이런. 강원도민일보에서 바로 안 좋은 기사 나오고요.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좀 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 네. 춘천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도 강력히 규탄한다 뭐 이런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한 거고 논쟁이 붙었던 거는 미국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추후에 이제 네. 논란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11월에 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라는 네. 곳에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기사의 제목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 불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실제 내용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게 더 나은 통합 방어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드가 은유적인 비유로 그래서 사드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결론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예. 육성으로 등장한 건 아니다. 육성으로 등장한 거는 확인이 안 됐어요. 아하. 근데 이제 어쨌든 이미 언론 보도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쫙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언급할 수 예, 있는 예. 거고 윤석열 후보도 추가 배치에 대해서 또 언급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맥락이 있었다라고 팩트 이해하시면 체크는 될 좀 것 같아요. 애매하군요. 예예. 한 그러면은- 절반의 사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전화 안 해보셨어요? 미국에서는 공식으로 확인 안 해줍니다. 이거. 예. 브룩스 전 사령관한테 통화해야지. 아니, 브룩스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바이든한테 좀 공식적으로. 통화해 보려고 했는데 네네. 확인 안 해준다고. 네. 예. 백악관 번호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절반의 진실이다. 예. 이건 각각 그렇게 이야기할 법했다. 네네. 이건 뭐 저 무승부네요. 그렇다면. 자, 세 번째 이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금 개혁입니다.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를 저희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 선택이 아니니까. 자, 내용과 시기는 뭐 구체화하면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은 연금 개혁은 가야 할 길이다. 안철수 후보가 네. 제안을 하고 내 후보가 합의를 해서 모처럼 진행자 정관용 교수가 칭찬도 하고 안철수 후보가 뿌듯해하던 표정이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이 박 기자님 요거는 좀 훈훈했던 장면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주도권 토론 시간에 나왔던 네. 그런 합의 장면인데 안철수 후보도 토론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합의를 해냈다라고 네. 좀 자평하는. 오늘 토론의 가장 큰 성과였다 이렇게 자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다들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네. 과연 근데 그걸 언제 어떻게 또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 좀 미묘한 문제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아까 지금 하자고 약속해서 바로 누가 당선되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뭐 각 후보가 지금 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예.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제 네. 후보들도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다 회피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네. 뭐 국민연금을 통합할 거냐 말 거냐 얘기부터 속 시원한 답변 없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이 마지막 저희가 고른 키워드 하나는 요거 조금 이제 특이한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투 얘기인데요. 한번 오디오로 듣고 오겠습니다. 제 녹취록 공개로 2차 가해 등 이렇게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김지은 씨한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아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미투 문제는 이 등장하는 인물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렇게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저질러진 일로 이 보궐선거까지 벌어지고 했던 일인데 사과는 엉뚱하게 윤석열 후보가 하게 된 것이 이게 김건희 씨 녹취에 우리 아저씨하고 나하고 안희정 편이다. 뭐 보수는 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던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토론에서 그 눈에 띄었던 게 배우자와 관련된 네.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게 이게 유일했어요. 아, 사실 뭐 무속 논란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김혜경 씨 과잉 의전 최근에, 논란도 맞아요. 있고 막 이렇게 막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주도권 토론 때 주로. 주도권 토론 때 자유 그리고 양 토론이니까. 후보는 서로 뭐 껄끄러운 게 있으니까 서로 안 하더라도 막 다른 후보들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좀 네거티브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후보들이 컸던 것 같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성평등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가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거고 사과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앞에 안철수 후보가 연금개혁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떤 높은 뭐 점수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네. 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자 그때 관련자가 캠프에 들어가 있다.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네.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도 또 오가기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또 이재명 후보도 관련해서
민주당 관련으로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치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심상정 후보의 이제 활약이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키워드 4개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고요. 지금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대체로 수월합니다. 정체되는 구간도 짧은 편인데요. 고장차나 사고, 낙하물까지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경산 휴게소 부근 3차로와 칠곡 휴게소 부근, 여기는 4차로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서울 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나서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선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으로 토평에서 상일 부근까지 정체고요. 서안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사고 여파는 풀렸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나 월곶 부근에서 막히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구간 양방향 다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성수 방향으로는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성산 방향으로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주의운전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이번에는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쏟아졌으니까 서로의 공학 관련해서 이제 검증도 하고 그러다 보니 팩트 체크할 거리들이 여러 개가 이제 쏟아졌어요. 여기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드 관련해서 이 중국과 너무 이렇게 이 거리를 벌리는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비판을 했고, 예.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중무역 흑자가 50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25%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팩트입니까? 일단 50조 대중무역 흑자 50조는 아니고요. 아니다. 2018년까지는 50조 정도 됐는데 사드 보복 소위 말하는 사드 네네. 보복 이후로는 30조 원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군요. 그래서 지난해는 약 29조 원 정도 됩니다. 30조 여전히 안에도. 많이 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근데 지난해 어디에서 우리가 무역 흑자를 많이 냈느냐 순위를 내보면은 홍콩이 352억 달러, 그다음에 네. 베트남 328억 달러, 그다음에 중국이 243억 달러. 우리가 네. 중국을 1위로 알았잖아요. 네네, 그랬죠. 중국이 3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뭐 부동의 1위였는데 부동의 1위였는데 사드 때문에 한한령이 예. 이제 발동이 됐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50조 무역 흑자가 당시엔 맞았지만 지금은 30조대로 주저앉았고 예.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가 다자 외교 또 이제 이 뭐랄까요 북방 정책, 남방 정책을 새롭게 이제 펼치면서 동남아의 이제 무역 거래를 확대했는데 예. 그게 또 주요한 순위 변동이 있었군요. 예. 근데 이제 홍콩을 사실 일국 양제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면은 그렇지만 만약에 합치면은 네. 한 60조 원 흑자입니다. 홍콩을 합치면은.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컸죠. 옛날에는 한 80조 원 흑자였어요. 그때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거는 사실 그리고 높은 건 사실. 무역 거래 비중도 약 20에서 25% 정도 되니까 그것도 다 네, 맞는 사실. 얘기예요. 예, 예. 대체로 50조만, 사실이 예. 4년 전 이야기. 예, 예. 자, 윤석열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52시간제 그리고 최저임금 이거 폐지하겠다. 뭐 120시간 노동도 이제 얘기하고 했으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어제 해명을 했어요. 자, 윤 후보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폐지를 거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심상정 후보가 노동관을 얘기를 하면서 네. 52시간제 이거 폐지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는 폐지하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논란이 일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주 52시간을 해버리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군에서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네. 그래서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 52시간 철폐하겠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여기에는 최저임금도 들어가고 주 52시간도 들어가고 쫙 사례를 열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뭉뚱그려서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이게 지난해
11월 30일에 충북에 가서 이렇게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사가 엄청 났어요. 네. 근데 한 일주 있다가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한 적 없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서 후폭풍이 너무 거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말실수가 네. 본인이 한 이야기가 기사화됐는데 나중엔 아니라고 해명을 하거나 예.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거나 해서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화법을 몰라서 그렇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고 네. 심상정 후보는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네.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라고 그것만 이제 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네.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좀 말을 바꾼 게 사실상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나는 폐지라고 한 적은 없다. 철폐라고 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하면서 앞에서 거론을 했는데 그거 누가 그렇게 당연히 있죠. 그거. 어제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네. 이재명 후보한테 재벌 해체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재벌 체제를 체제. 해체한다고 네. 했다. 잘 복귀해라. 이렇게 이제 또 환기시키는 대목도 있었거든요. 야, 어제 말싸움이라는 건 참 묘한 대목이 있어요. 박 기자님 뭐 팩트체크할 건 없습니까? 뭐 어제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뭐 투자금, 자본금 이 문제가 좀 눈에 좀 들어왔었고 아까 얘기하셨고. 네, 그다음에 LTV 뭐 80% 90% 논란도 있었죠. 네, LTV 80%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LTV 80% 하다가 90%로 바꾸지 않았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90%로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바꾸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렇게 한 적 없다. 90% 얘기한 적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이 90% 하겠다는 보도는 있었어요. 제목에. 보도는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도 LTV 90% 간다라는 보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들어가서 봤더니 확실히 90%로 간다는 내용도 없더라고요. 기사에. 기자들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어디서 이런 오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90%가 아니라 80%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어제 어쨌든 뭐 잠깐 제가 옛날 어릴 적 이야기 써서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토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청률이 오늘 오전에 조간신문 보니까 39%? 이건 네. 굉장히 요즘에 높은 시청률이에요. 근데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운 토론인데 어제 끝나고 4명 다 약간은 아쉬운 준비한 거 다 못 썼다. 실탄이 남았다. 그럼 또 해야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역대 2위예요. 지금 TV 토론. 시청률이? 예, 시청률이. 야, 대선 TV 토론 중에 1997년에 이회창, 이인재, 김대중 3자 토론이 55.7%를 기록하고 이게 역대 2위다. 그때는 뉴미디어가 없었잖아요. 예. TV만 볼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유튜브로도 보신 분도 많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높은 거다. 그렇죠. 그 정도로 토론에 목말랐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하신 분도 있고 본인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가신 분도 있고 예, 뭐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지율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각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지자들은. 다만 좀 많아야 되겠다. 이렇게 갈증이 많은데 양자든 다자든 뭐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체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보면은 사실 시간이 좀 다 짧았습니다. 야, 주제 2시간이나 토론 했는데 4명이니까. 4명이니까 주제 토론도 뭐 한 주제당 5분씩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고요.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도 7분. 네.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다 얘기 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또 토론이 열릴 수 있을지는 이건 좀 미지수예요. 미지수다. 법정 토론이 3회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딱 3회만 열릴 가능성이 크고요.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 2월 21일, 2월 25일, 3월 2일에 중앙선관위가 예고한 법정 TV 토론 열릴 예정인데. 날짜가 딱 있군요. 근데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되면 정말 바쁘거든요, 후보들이.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고 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또 토론이 열리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월 21일, 24일, 3월 2일이면 2월 중후반부터는 토론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오늘이 2월 4일 이제 주말을 맞았으니까 아이고 2월 21일까지 멀잖아요. 한두 번 더 하면 안 돼요? 한두 번 더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2월 15일에 공식 선거운동 그 전후해 가지고 바쁩니다. 후보 뭐 등록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유권자도 때문에 바빠요. 시간 내서 봐준다는데 네. 좀 더 해주면 좋죠. 아유, 저야 좋죠. 당연히 아니,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거리 유세나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그렇죠. 통해서 정책 대결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은 흥행이 잘 됐습니다. 또 하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유효타들을 각자 후보들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뉴스 한번 볼까요? 이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까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언제 받습니까? 오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겠군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지법에 이제 도착하는 모습이 네. 곽상도 전 의원의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취재진이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원래 있던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바로 법정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오후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이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에서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가 지난번에 됐고 근데 지난해 12월에는 기각이 됐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재청구를 한 건데 이게 앞으로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챙긴 혐의 이걸 받고 또 하나 추가가 된 게 2016년 4월 20대 총선쯤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 챙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아니 뭐 이거는 아들 퇴직금은 산업재해 위로금과 성과급 포함돼 있다. 그래서 액수가 커진 거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또 이 5천만 원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다.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로 청구됐었는데 한 번 기각, 다시 재청구. 약간 달라진 정황은 녹취가 하나 추가로 나왔죠. 네. 아들이 이제 그 돈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김만배 씨 녹취가 새로 나왔고 5천만 원을 뭐 추가 수수한 게 있다. 자, 김 대표님. 예. 이번에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나온 게 병채 씨 그 아들 그 녹취록 그 언급밖에 없잖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19개는 미리 제출됐으니까. 처음부터. 그럼 그거가 왜 처음에 안 들어갔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추가로 그러니까 도주 우려 뭐 이게 있을 것이냐 뭐 이를테면 증거인멸 그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뭐 연일 지금 2만 명 이상 역대 최다 경신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롭게 이 거리두기에 대한 방침이 발표됐죠? 네. 뭐 2주 동안 이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그래서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밤 9시까지 식당 카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정부가 또 얘기한 것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의료 체계가 안정되면 일상 회복으로 가겠다. 일상 회복 재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진자가 뭐 수만 명 나오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네. 글쎄요. 지금 뭐 10만 명까지 가야 정점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일상 회복이나 이 관리를 하겠다. 이게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래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확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선거 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 코로나 비상. 근데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그렇습니다. 정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좀 이번 주말에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KBS의 문제입니다. 지금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해가지고 어제 제작진 다 자가격리 들어갔어요. 아이고. 예. 여기도 지금 소독 엄청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잖아요. 네, 여기에요, 여기. 네. 예. 소독약 속에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입뉴스 여기까지 다룰 게 참 많았네요. 박정호 와이뉴스 기자, 또 김준일 뉴스톱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청취자 7554님. 오늘 김준일 대표님 목도리 멋져요. 겨울연가의 배용준 같네요. 야, 겨울연가 OST인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청합니다. 이 커피는 김 대표님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자, 네.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이젠 그럴 수 없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나를 달래지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 다신 볼 수 없다면 나를 잡고 있는 너의 모든 것
없게 만드는 걸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난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마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잊을 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한자 성어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쳤으면 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환골탈태, 생생발전, 적소성대, 고복격앙. 이 가운데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연자의 답에 적소상대와 고복격양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고복격양이 아니라 고복격양입니다. 고복격양은 붓고, 배복, 부딪힐 격, 흑양자를 쓰는 한자 성어입니다. 태평한 세월을 즐김을 이르는 말인데요. 중국 요임금 때 한 노인이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요임금의 덕을 찬양하고 태평성대를 즐기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참고로 환골탈태의 기본 의미는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것으로 선인의 시문을 본따서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글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 사람처럼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생생발전은 끊임없이 힘차게 발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적소성대는 쌓을 적, 작을 소, 이룰 성, 큰 대자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작거나 적은 것도 쌓이면 크게 되거나 많아짐을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지만 날씨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제보다 더 추워졌는데요. 지금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 5도 안팎, 남부지방도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상 2도, 강릉 3도, 대구 4도, 광주 5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1도, 부산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추위의 정점을 찍겠고요.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충청 이남 서쪽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차츰 눈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밤부터 내일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 울릉도 독도에 15cm 이상, 제주도 산지에도 최고 10cm가 내리겠고 전라도는 곳에 따라 7cm 이상, 충청도와 제주도에는 1에서 3cm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일상 회복을 다시 추진하고 확진자도 계절 독감 환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예상하는 것보다도 높게 인상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물가가 오르는 원인은 상당 부분이 원유 가격을 포함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을 두고 일각에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까지 밝히라는 것인데 이런 요구는 해국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그런 조건을 밝힌다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수출을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5일째를 맞은 가운데 오늘도 수색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인명구조견 4마리가 붕괴된 건물 22층부터 30층까지를 교차 탐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화제가 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자, 대선까지는 33일 남았습니다. 어제는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있었고요. 자, 토론회 이후 민심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 박찬대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네. 너무 바쁘시죠? 예. 네. 오늘은 또 어젯밤 온통 이제 토론 이슈 이야기가 많은데 하지만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이틀째밖에 안 됐습니다. 또 주말인데요. 자, 명절 밥상머리 민심 우리가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니까 명절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 변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예, 명절 이후에 있었던 그 지지율 보게 되면 조금 반등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볼 때는 밥상머리에서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밥상머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누가 다 해결할 수 있겠나. 어제 토론에서도 그 얘기 하시던데. 네. 예,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군가 고민했던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한 달 뒤면은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대선에서는 향후 5년간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 코로나, 기후, 디지털, 4차 혁명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맞아요. 이것을 과연 누가 잘 준비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밥상머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윤석열 후보한테 아무리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맡기기는 어렵다. 불안한 초보 운전 아니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또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의혹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사실 윤석열 후보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하나만 좀 의미 있게 추가를 해보자면 여론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나오나 봤더니 30대에서 50대 정도가 우리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30에서
50대는 경제 고관여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민생과 관련해서 가장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경제 고관여층한테서 우리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준비되어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사자토론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직전에 양자토론이 있었어요. 네, 네. 윤석열 후보하고는 무산이 됐지만 네.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와 있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이게 고품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감대가 많았다. 혹시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와서 가능성 있습니까? 글쎄요, 정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에도 이제 김동연 후보가 제시했었거든요. 공통 공약에 대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국민 평의회를 만들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기꺼이 동의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김동연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할지 아니면 자기하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의 경제를 바라봤을 때 누구하고 만약에 연대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후보를 1순위로 두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기대는 있는데 뭐 단일화 여부는 지금 아직도 30일이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동시 접속했던 게 17만 명이었고요. 예. 어제 아침에 한 150만 명 정도 있었거든요. 토론을. 그렇죠. 어제 저녁 때 사자 토론을 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좀 됐겠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대통령 후보의 컨텐츠가 무엇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너무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을 채워줬던 부분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팩트 체크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예전에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실리면 이런 공약 저런 공약 얘기했는데 뭐 본인이 얘기한 것도 있고 얘기 안 한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꼼꼼하게 후보 본인의 이야기로 체크해야 되겠다. 이런 각성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 사자 TV 토론에서 좀 이재명 후보 잘했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다. 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 피로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환하지는 못했던 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토론에 능하고 준비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세 사람과 토론을 나누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떨리지 않고 그 앞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온전한 머슴의 자세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좋게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국민들 앞에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으네요. 다른 후보들의 토론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약과 관련해서 충분히 숙지가 못 됐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7자 공약을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재미도 많이 봤는데 밑도 끝도 없이 설명을 제시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언급했던 그 토론 내용들 그 공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되지 못했던 것 아닌가. 뭐 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충분히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없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미들이 원한다.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뭐 토론 최대 망언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정책 부분 또 자유토론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 이걸 질의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이익을 본 일이 없다. 방어하고 또 역공도 했어요. 대장동 문제는 어제 토론에서 좀 털어냈다고 보십니까? 사실 대장동 얘기를 여기서 또 꺼내는 거는 새로운 게 전혀 없었어요. 국정감사 때도 국회에 뭐 나갈 필요는 없었지만 국정감사 나가서 이틀 동안 탈탈 털고 언론에서 털고 검찰에서 다 털었지만 뭐 어떤 혐의점을 보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담대하게
그 부분을 전환을 해가지고 네. 정책과 비전 쪽으로 제시한 부분은 큰 용기 있는 행동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서는 대장동 관련해서 왜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지만 아직도 토론회는 몇 차례 더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답들은 늘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첫 토론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책에 집중했던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법정 토론 3번은 날짜가 잡혀 있더라고요. 2월 15일 이후 2월에 2번, 3월에 1번. 혹시 그 외에 어제 토론이 흥행이 잘 됐잖아요. 네, 시청률이 네. 엄청나더라고요. 네. 추가 토론 가능성은 있습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 정도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 다음 주에도 한 번 정도 사자 토론으로. 네, 사자 토론으로. 아, 그래요. 네, 한번 그건 기대. 뭐 확실히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발표가 이루어지지 예, 않을까. 합의가 돼야 되니까. 네. 하지만 모든 후보가 어제 좀 아쉬웠다는 예, 표현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럼 뭐 가진 실탄을 한번 다 쏴봐야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 파장이 있었는데 어제 잠깐 등장은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얘기하는 걸 여기서 또 반복하자니 비생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 윤석열 후보가 공세를 계속하니 난 득본 게 없는데 오히려 부친 자택 매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대목 짚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그 씨알도 안 먹힌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윤석열은 형 카드면 죽는다 이런 녹취가 새로 나왔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거 좀 민주당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번 언급이 되었는데 물론 뭐 구체적인 물증이라든가 녹취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카드가 뭔지를 뭐 아무도 짐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연결이 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게 되면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의 대화 중에 윤석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관계성을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2011년도에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부산 저축은행 대출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예. 지금 대장동 또는 화천대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시드머니가 되는 것이 바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 상당의 자금을 대출을 받는데요. 그 당시에 시행사업을 위해서 속히 말하는 땅 작업을 위해서 대출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주인검사가 이 부분을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정영학하고 김만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소개한 브로커를 민간 개발업자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다. 그리고 브로커 변호사의 박영수 특검이었고 이 박영수를 브로커에 소개해 준 사람은 김만배였다. 물론 다 알다시피 김만배는 법조 에이스 기자였죠. 그리고 주인검사는 윤석열이었고 그런데 연결되는 게 바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주택을 매입한 거 아닙니까? 박영수는 딸이 거기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친인척이 100억 정도의 용역비를 수수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의힘 보수 언론에서는 대장동 녹취록 관련해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옛날에는 주장을 했는데 윤석열 형 카드면 죽는다라는 말은 허세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너무 일관되지 못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볼 때는 허세나 허풍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과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취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지켜보고요. 자, 어제 토론회에서 의외로 이 두 후보자들의 배우자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고 김건희 씨 녹취 관련은 심상정 후보가 오히려 질문을 했는데 자, 민생 현안 질문에 집중하기로 뭐 후보자들끼리 동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암묵적인 또 동의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일단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 또는 방어를 위한 이야기만 했고 윤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윤 후보도 그 얘기를 안 한 것은 뭐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부분은 있었거든요. 대장동을 제외하고는 안 하기로 한 것인지 그거는 추후 토론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어떤 약속이 있었던 대목은 아니다. 앞으로 또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이 이슈가 최근에 터져서 커지고 있어요. 이 명절 연휴 중이었는데 과잉 의전, 법인카드 사용 의혹. 자, 소고기 12만 원씩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담긴 이 배 씨, 이게 사무관이죠. 그리고 또 제보자, 7급 별정직 공무원인데
통화 녹취도 공개됐는데 이 감사 의뢰했잖아요. 네. 결과가 빨리 나옵니까? 예, 빠르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국민적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후보도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하지 않았나요? 빠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도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좀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도 수사하는 사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시시비비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이 나올 거다. 네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혹시 나오게 된다면 결과는 뭐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가정적으로 자 후보나 후보의 배우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과하는 입장에서 뭐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분명하게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이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된 거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배 씨와 그다음에 A 모 씨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법인카드나 개인카드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사실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또 스스로 해명한다고 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공세적으로 감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네. 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혜경 씨는 복용한 적이 없다 했더니 호르몬제 처방전. 요건 또 이제 약사법과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은 초기에는 대리 수령은 없었다. 그런데 복용 여부는 모른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도가 돼서. 그렇지.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사실은 뭐 그 처방과 관련된 내밀한 내용들은 사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랑 관련된 부분이라 스스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했던 것은 뭐랄까 처방을 대리로 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수령한 경우가 전혀 없거든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약, 그 약에 대해 가지고서 복용한 사실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건 결과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복용 여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거를 배 씨로 또 배 씨가 또 제3자로 또 3자에서 다시 A 모 씨로 이렇게 움직일 사실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야권 공세는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수사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자, 민주당 입장은 오히려 이 김건희 씨 쪽이 더 문제다. 김건희 씨 문제도 심각하죠. 네. 뭐 그 녹취록 우리가 구태여 먼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앵커께서 물어보시니까 그 녹취록의 내용을 살피다 보면 뭐 민원 사항이 있거나 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해라. 아니면 아주 친한 어떤 검사장한테 자기가 전달하겠다. H 검사장에게 전달하겠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검찰총장의 아내였던 분이 결국은 검찰 권력 이거 사실은 사유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심각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몇 회 통화에 뭐 수백 번의 카톡 이런 거를 봤을 때 거기다 이모티콘까지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친밀하게 검찰의 권력이 부인에 의해서 사유화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모 사무관의 또 이제 그 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야당 공세와 함께 일파만파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씨의 톡도 공개하라.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갔네요. 그 검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톡을 스스로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비밀번호 제시하지 않고.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범죄 사실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을 개연성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사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자기를 돌아보고 누구를 지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허참 선생님이 타겟 나와서 우리가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 목소리를 유행어를 차용한 건데. 그러니까요. 명복을 빌면서. 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에요. 어제 대선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 전문가의 관전평을 아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 상관없이 어제 토론 잘한 후보, 못한 후보. 배 소장님, 네. 꼽아 주시죠. 저는 제일 잘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죠. 역시 심상정. 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심상정 후보는 탁월했고 안철수 후보는 노력이 보였고 노력했고 이재명 후보는 뭐 관록이 있잖아요. 네. 관록.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결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안보관. 네. 역시 그래도 단연 압도적인 지지율은 4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낮은 추세죠. 그렇지만 가장 존재감이 큰 심상정, 신불리 단연 어텀이었습니다. 야, 아주 그냥 두 글자로 딱딱 정리해 주셨네요. 탁월, 노력, 그리고 관록, 마지막엔 결의 이렇게 주셨어요. 이 소장님은요? 저도 지금 두 글자 바로 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잘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예요. 정반대네요? 네, 노력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언론의 날만은 사실 이게 토론을 다 안 보거든요. 시청률은 높지만 끝까지 다 안 보시기 2시간 때문에 길죠. 예, 그 다음 날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그 꼭지들을 보는데 거기에 들어갈 만한 걸 가장 많이 생산하신 분이 안철수 후보였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연금 관련한 연금 개혁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를 이끌어냈잖아요. 네. 탁월한 협상력. 네, 탁월한 협상력.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노력했고 그다음에 가장 못한 후보는 저는 심상정 후보라고. 완전히 거꾸로네요. 왜 왜요? 그러냐면 이제 예리한 건 있었는데 5년 전의 모습 그대로. 예, 5년 전 모습과 그대로였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는 이제 지금 벌써 4번째 나오시는 거라서 이번엔 좀 지난번과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똑같은 모습이어서 조금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근데 더 이상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이제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패턴이다 이게 왜냐하면 보니까. 칩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퇴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선방을 했고요. 선방. 이재명 후보는 인내를 했습니다. 인내했다. 네, 상당히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오히려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네, 그걸 조금 더 자제하느라고 힘들었다. 너무너무 이게 꾹꾹 눌러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쟁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언제 또 토론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토론이 좀 늘어날 것 같던데요. 늘어날 것 같네요. 기자협회부도 갑자기 토론이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지금 이 민주당 수석 대변인께서 다음 주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당 간 합의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확정되니까 확정은 아닌데 아마 시도에 또 접촉들이 있나 봐요. 기대해 보죠. 자주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배 소장님. 설 연휴 직후에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조금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네, 헤럴드 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일과 3일, 수요일과 목요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따끈따끈합니다. 뜨거. 2일, 3일이니까 김혜경 씨 논란까지도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설명절 연휴에 계속 나왔죠. 네. 윤석열 후보 45.7%, 이재명 후보 40%, 안철수 후보 6.9%, 심상정 후보 2.7%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5차 범위 내에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또 한 명의 인물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6.9%.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결과입니다. 빠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반영된 결과다. 설민심에. 저는 여기 약간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안 됐을 수도 있다? 보는 게 이게 이제 헤럴드 경제가 이게 5주 전에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이게 비교를 하면은 너무 이게
편차가 크고 워낙 이제 지금 하루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가 다 또 달라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같은 조사회사에서 같은 조사 방법으로 이번 주 연휴 중에 발표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추이를 보면. 네, 추이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2.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어요, 둘 다. 예, 그래서 둘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 양자 토론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랬죠. 예, 그게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이 김혜경 여사 건은 아직은 조금 이 정서적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조사상에서는 아직 좀 반영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봤습니다.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더 반영될 수도 반영될 있다.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이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같은 조사가 워낙 훨씬 이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 소장님 말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불거진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일정 부분은 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조사를 담당한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뭐 전적으로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요. 자, 일부 있다.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건 또 조금 지켜보면 그렇죠.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설 명절 연휴 밥상머리 민심 잡기 위한 여야의 뭐 노력들은 치열했는데 다 악재가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윤석열 후보 측은 김만배 발언이죠. 윤석열 형이 가진 카드면 죽는다. 뭐 이런 이제 녹시 표현인데 요거는 혹시 민심에 악영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드가 뭔지를 아직 모르니까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KS와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는 앞서는 결과인데 특히 이제 수치를 보면은 45.7%거든요. 지금 거의 역대 윤석열 후보가 이보다 더 높았던 적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45%면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면 실제 득표는 한 47, 8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당선권이에요. 당선권이다. 그 이야기는 과반에 육박하는. 아직까지 김만배 씨의 발언, 윤석열 죽일 카드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니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를. 그러니까 그런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발언인데 이 발언의 내용이 가령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경제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유착이 됐다. 이러면 상당히 큰 반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직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실체가 아직은 모호하다. 네, 이 카드가 이게 지금 이 그 김혜경 여사의 그 법인 카드 같은 카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카드인 건지 헷갈렸고. 아니 법인 카드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카드의 내용을 지금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보도가 되려고 했는데 보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가 돼야지 좀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이번 그 케이스와의 조사를 보면은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왔어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방법을 한 게 안철수 후보가 그때는 10.6이었는데 이번에는 6.9로 이제 이게 한 뭐 4% 3.3%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가 예, 한 자릿수로 내려갔는데 요게 지금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도 좀 저는 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저는 이제 토론을 다 잘했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오늘하고 내일 조사들이 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또 발표들이 많이 될 건데 월요일 발표를 좀 하게 되군요. 그때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이제 좀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토론 효과를 얻어갈지. 안철수 후보 지지율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2012년부터 분석을 해왔거든요. 2012년부터 분석을 해왔는데 4년간의 분석입니다. 안보 이슈가 등장하면 지지율이 주르륵 내리막길이에요. 아 그래요? 안철수 후보가 어제는 세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내용들이 잘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관돼야 이제 보수층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데 보수층이 그렇게 움직이기에는 이미 더 보수 쪽으로 우쪽으로 우양우를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있거든요. 사드 선제 타격.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이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IRBM이에요. ICBM이 아니라 중거리. IRBM이 중거리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리저널 컨티넨털 볼리스틱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달하는 의미는 괌까지도 요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보수 결집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안보 이슈가 나오면 북한 이슈가 나오면 계속 민감해져요. 그래도 어저께 그 군과 관련한 거는 제일 좀 전문성 있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제가 쭉 토론을 보면서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게 저는 노력이라고 하죠. 전문성은 상당히 발휘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전달 능력이 이게 말의 톤이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이제 그래서 평이 많이 많아요. 희화되기도 이러는데 우리 최영일 진행자 정도의 이 목소리 톤이라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목소리만 출마하나요? 저도 그 스피치 부분만 조금 더 보강이 되면 굉장히 좀 도움이 플러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 대목을 좀 아쉬워요.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 멘토 시절 목소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2017년 때 좀 격한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그 중간쯤으로 돌아왔는데 자연스럽지 청년 않다. 때가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너무 가늘고 하이톤이라 조금 정치가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평이. 근데 이게 코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아들 부시도 이스라엘 전문가한테 오랫동안 코칭을 받거든요. 코칭을 받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따 쭉 가야죠, 뭐. 자, 이준석 대표가 마치 안철수 후보와 뭐 앙숙인 것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센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자, 몇 주 전인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잘 나올 때 이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일장춘몽일 뿐이다. 자, 결국 일장춘몽 됩니까? 아니면 반등의 기회가 있습니까? 배 소장님. 안철수 후보요? 네.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0%까지는 간신히 어떻게든 가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워낙 또 안보 이슈가 불거진 이게 가장 큰 안철수 후보의 타격이거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와야 안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단일화가 또 좀 부각이 돼야 안 후보의 존재감도 있을 텐데 참 안 후보가 외부 환경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개인기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보 이슈 가지고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전문성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제시하는 것.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본인의 계획들을 좀 더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지층이 달아나지 않고 그래?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설사 못 되더라도 저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당선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네. 이걸 좀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3지대에서 그래도 대장주가 안철수 후보거든요. 근데 3지대 그 지지율을 다 총합을 하면은 한 10에서 13은 나와요. 이게 적은 지지율이 아닙니다. 총합을 했을 때. 그래서 아까 그 케이스와의 지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2.1% 상승한 게 저는 김동연 후보의 토론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양자 토론. 네,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좀 단일화를 하려나 뭐 뭔가 그 정책 연합을 하려나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비록 조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갔지만 이 안에서의 이제 이 3지대를 이끌어가는 대장주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제 지지율 안에서 뭔가 서로 당기려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강론을 펴다가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건데 윤상현 의원의 전략과 속내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단일화가 없다 이래버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이 윤 후보 쪽으로 옮겨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지층의 터널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단일화를 하기보다는 너무 대립각을 이준석 대표처럼 세우면 안 된다.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선 막바지에 갔을 때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안 후보 지지층을 옮겨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유화 제스처라고 봐야지 이걸 실질적인 단일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죠. 경선 과정에 뭐 유승민 당시 경선 후보 나오고 그랬을 때는 그땐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훨씬 낮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내적으로 목소리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차라리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땡큐 할 거예요. 이제 선대위에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낙선을 하면 상당 부분 책임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말씀은 짧게.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절 연휴 동안 티격태격하는 분들도 가족끼리 있었을 텐데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랜 경험에서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배용재 선생님 조만간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시나요? 아니죠. 저는 오로지 최시본이죠. 최시본. 네, 좋습니다. 와, 닿습니다. 청와대보다는 최시본을 택하겠다. 나중에 가기만 해봐라. 알았어요.
자, 이 김혜경 씨 리스크 말이에요. 네. 자, 이재명 후보는 사과는 항상 좀 빨라요. 네. 기민하게 하고 또 이제 이 김혜경 씨 본인도 사과를 하고 그리고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네. 문제는 아까 이게 김만배의 카드는 추상적인 카드인데 법인 네. 카드는 너무 확 유권자들에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네. 리스크 진화가 가능할지 이게 이제 아니면 지지율에 계속 좀 이 타격이 될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김건희 씨 사례를 보더라도 배우자의 리스크가 일단은 후보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줬거든요. 그 김건희 씨 경우를 보더라도. 네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이게 팩트가 지금 들어가 있고 영수증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도 궁금해서 이 경기도 쪽에다 물어봤어요. 네네. 배우자와 관련한 어떤 조례나 이런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나 기준이 있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사과를 했으면은 좀 더 강하게 이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더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좀 한 번에 더 강력한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이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도지사는 광역단체장 두 번째로서 굉장히 그 배우자의 역할이 큽니다. 행사도 네. 엄청 많고. 네. 근데 규정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는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유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요. 자, 공적인 역할은 하는데 네. 이 의전에 대한 뭐 비용 처리라든가 해당 규정이 없다. 네. 이건 또 좀 큰 문제인 것 확보돼야 같아요.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위법과 합법 사이 경계에서 그럼요. 유권자가 판단해야 하는 그렇죠.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사실 그 정치권의 가장 그 문제됐던 그 뭐 특활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늘 있었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양지화되면서 좀 많이 사라졌으니까 이번에도 여기 좀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잉 의전이나 과잉 충성은 하지도 말아야 되고 받지도 말아야죠. 자,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이 녹취 발언에서 문제적 발언이 많았어요. 네. 또 허위 학력 경력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또 무속과 관련돼서 또 한 축의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근데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었다. 배 소장님, 이런 네.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실체 확인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이게 의혹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감성적 평가, 통화력치 내용의 목소리가 어떻더라, 외모가 어떻더라, 자 이런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게 지지율과 맞닿아서 연결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또 이제 치명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혜경 씨는 대체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봤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대 불일치 이론. 믿었는데. 돌발 변수. 믿었는데 그 믿은 만큼 못 가는 것에 대한 상대적 실망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또 결과를 봐야 되고요. 이번에는 한길 리서치가 설 연휴 마지막 날 2일입니다. 이 하루 조사에서 어제 발표한 조사를 보죠. 이 쿠키뉴스 의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이 소장님, 이건 또 결과가 사뭇 달라요. 그렇죠. 앞에 이제 배 소장님 소개한 거랑 좀 다른데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9%포인트 앞서는 40.4%, 윤석열 후보가 38.5%, 안철수 후보 8.2%, 심상정 후보 3.3%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 조사 특징은 이제 뭐 조원진 후보나 허경영 후보도 다 넣었더라고요. 다른 이제 후보들도. 군소 후보도 다 넣었는데 김동연. 네, 김동연 후보까지 다 넣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서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는 결과였고 설 연휴 직전에는 3% 가량 좀 열세였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은 그 설 때 그 안동을 방문했잖아요. 네. 지역 방문하면서 이제 많은 공약들을 좀 냈고 네, 경북 공약을 냈죠. 그렇습니다. 7대 공약.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아주 폭탄 어떤 공급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종합적으로 다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재밌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조사에서 대구 경북에서 34.8%, 30%가 돌파됐죠.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18.1%. 기존보다는 상당히 또 오른 수치여서 이 두 후보가 나란히 험지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 뭡니까? 이제는 지역에서 이른바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이제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호남의 20, 30대가 다르고
또 영남의 20, 30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네. 이번 대선의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2, 3, 4 포인트. 2, 3, 4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20%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30, PK에서 40이 가능할지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이전 선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주목된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거죠. MZ세대나 여성 중도층 M여중은 아직도 어느 한 후보에게 고민 중이다. 몰아주지 않는다. 이른바 이번 선거는 대혼전, 진흙탕, 네. 맙소사 선거죠. 맙소사 선거. 대략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20대 변동성이 크고요. 영남에서는 이 40대, 50대가 또 이제 기존에 지지하지 않았던 여당의 네. 이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과 함께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 비대면 선거가 지속되다 보니까 네네. 후보들이 직접 지역을 방문했을 때 더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대면 그렇습니다. 효과가 더 높아졌다. 대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졌던 것 같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 지금 호남을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감정, 지역 갈등 이 문제가 해소돼 가고 있다는 건 바람직하죠. 그렇죠. 정치 영화는 봐야겠다 싶어서 킹메이커 보니까 지역 갈등 조장하는 이 공작이 나와서 화가 뻗쳤거든요. 70년대 초반인데 그렇죠.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 좀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예언 오락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열린 이 사자 TV 토론 각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처음에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배 소장님 변곡점은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 변동 없다. 변곡점에 영향을 주려면은 김건희, 김혜경 의혹이 좀 집중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거티브 혹은 사자 검증. 토론이니까 좀 이런 집단 토론에서는 시간 부족이나 또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는 토론이 변곡점은 못 되지만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후보 관련 리스크, 이 배우자 리스크가 더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얼굴이 지금 아쉬워 보여요. 전 어제 고성이 오가지 않고 네. 2시간 그래도 정책 공약에 집중해서 야 좋았다 그랬는데 배 소장님은 또 진흙탕 싸움을 기대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정책처럼 저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깊이 들어가달라. 정책도 더 해야 되겠죠. 이 소장님 어떤 영향 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저께는 좀 어떤 정치 평론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약간 탐색전이었다. 왜냐면 맞아요. 앞으로 이제 지금 토론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서로 간의 탐색전이었고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그 수준, 그 학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올라왔는지 그걸 좀 파악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토론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받으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지대 그 단일화에 관련한 그 표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끌어당겨야 하는 후보에게는 좀 더 밀착해서 좀 더 스킨십이나 케미를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저께 토론에서는 그런 게 좀 적었어요.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자, 어제 등장하진 않았지만 양자 토론을 했던 대상이 있죠.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하거나 연대한다면 이게 조금 뭔가 지지율의 변동을 일으킬 변수가 됩니까? 그럼요. 저는 가능성도 열려 된다? 있고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는 이것도 이벤트잖아요. 이벤트죠. 이번 대선은 왜냐하면 누룽지 선거예요. 어떤 뭐예요? 아니 이벤트가 만들지만 또 표를 조금씩 박박 긁어 가잖아요. 소치를 긁는다는 의미에서 없는 것보다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뭐 어부바 지지율, 맙소사 선거, 이게 최고입니다. 누룽지 지지율. 누룽지 지지율 빡빡 긁는다. 자, 근데 김동연 후보는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이 뭐 1%를 좀 넘기다가 이제는 더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도 이벤트 효과는 있다? 저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는 면이 있어요.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네네네. 어저께 토론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미래 성장 담론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들이 좀 체화하기에는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뭐 디지털 대전환, 뭐 아리백 이런 거. 아리백. 예. 근데 김동연 후보가 이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되게 구체적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CBS에서 한 양자 토론이 내용이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네네네. 명품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명품 토론이었다. 자, 앞으로 또 효과를 기대해 보고요. 이거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자, 마지막 예언. 대선 33일. 월요일 되면 30일이에요. 남은 변곡점은 무엇인지 꼽아주시죠. 배 소장님. 리스크. 리스크. 네.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또 터질 게 있을까요? 전 또 있다고 봅니다. 또 있다고 봅니다. 네. 어느 쪽에? 끊임없이 이게 양파 이론이거든요. 저는 양파 이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야. 참 파도.
봐도. 네네, 알겠습니다. 이 저는 소장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에요. 지금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게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이제 그 찐 지지층들이 이제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찐 지지층이에요 지금. 네네. 그리고 그 지지층이 그래도 10% 조금 8에서 10 정도 지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다. 조금 더 올라가면 그게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네. 아까 배 소장님, 정치를 하려면 적을 만들지 말라. 네.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예언 다음 주에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오늘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죠.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맞아서 아이스 간식인데요. 월땡콘 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겨울에 인행 친행이죠.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는 스포츠본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이죠. 이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올림픽 관련 소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몇 안 되는 다둥이 아빠, 애국가족이라고 할까요? 매력적인 보이스를 맡고 있는 유기성 PD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유 PD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베이징에 나와 있는 유기성 PD입니다. 음질은 너무 좋습니다. 잘 들리는데. 아이고, 네. 다둥이 아빠라고 소개드렸는데 아이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좀 설이었는데 아이들 직접 못 봐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세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상 통화 저 와이파이 잘 터집니까? 네, 와이파이는 여기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IT 강국이잖아요. 로봇도 굉장히 많고 해서 네. 지금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유 PD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아마 지금 TV 보시거나 인터넷 보시는 분들 피겨 스케이팅 경기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피겨 스케이팅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캐피털 인도어 스테디움이라는 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직접 관전하고 계신 거군요? 네, 보고 있다가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옆에 이제 미디어 존 같은 곳으로 잠깐 자리를 옮겼죠. 자, 이 김연아 선수 이후에 메달이 나올 것인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피겨. 제가 스포츠 기자는 아니라서 전망하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바람을 가지고 그런데 네,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는 지금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러시아의 그 여자 피겨 스케이팅의 카밀라 발리에바라는 선수예요. 네네네. 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선수가 이제 나올 때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거든요. 지금 최고 점수가 시즌 베스트가 272.71. 이제 쇼트랑 프리랑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때 200점이 넘어서 그때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감동이 됐었잖아요. 네. 당시에 점수가 228.56이었거든요. 많이 선수가. 올라갔네요. 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점수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의 점수는 시즌으로만 봤을 때, 이번 시즌으로만 봤을 때 2등 선수와 30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압도적이군요. 네, 외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등 선수 240점대도 김연아 선수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데, 그렇죠. 그 300점에 육박하고 있다. 네. 압도적인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이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도가 많이 돼서 어떻게 좀 이 장기간인데 지내실만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 괜찮거든요. 저 30일 날 제가 들어와서 이제 한 일주일 돼가고 있는데 아직은 버틸만 한데 전에 와 있던 분들이 이제 정말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폐쇄되어 있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접촉이 적은 거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먹을 거죠. 먹을 게 얼마나 맛있냐,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게 다양하냐가 굉장히 이제 장기간 출장에서 맞습니다. 중요한데,
점점 이제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을 보니까 이제는 메뉴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서방권 기자가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똑같은 메뉴는 계속 팔고 있으니까 자기 선호에 맞는 것만 이렇게 사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나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같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며칠 먹으면 이제 물리게 되고 그렇죠. 또 대체 메뉴가 없으면은 이제 빈궁해지고 가져온 컵밥이랑 이제 컵라면이 점점 더 맛있어지기 시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주일 지내셨는데 뭐 오늘 개막식이니까 앞으로 한 17일 더 버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 왔고요. 7시간 정도 뒤면 개막식이 시작이 됩니다. 자, 현지 분위기 궁금한데 베이징에 가 계시니까 지금 이 큰 도시에서 좀 올림픽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건 느껴지는데 아직 올림픽 분위기가 그렇게 나진 않고 있어요. 뭐 중국에서도 이제 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림픽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길거리에서 이제 버스 안에서만 저희가 쳐다볼 수 있지만 뭐 현수막, 간판 또 마스코트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분위기를 내려는 움직임 자체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이벤트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 아직 분위기가 너무 안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지난해 여름에 이제 도쿄 올림픽도 겪었습니다만 일단은 좀 인파가 안 보이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 네. 일단 거리 자체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춘절이니까 다들 이제 어디 갔거나 이랬겠지 생각했는데 지금도 돌아다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경기는 시작이 됐나요? 일부 종목들? 네, 먼저 개막식 이전에 컬링, 또 아이스하키, 그리고 이제 지금 피겨스케이팅, 또 일부 스키 종목들이 먼저 시작이 됐고요. 당초에는 이제 무관중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관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계자 외에도 중국 분들, 현지에 계신 중국 시민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응원도 하고 박수도 치고 또 소리도 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관중은 아니다. 관람객들이 들어오고 있다. 야, 사실 뭐 컬링 우리나라에서 인기 종목이고요. 우리가 또 킴 때문에. 또 아이스하키 이건 뭐 워낙 박진감 있는 거고 피겨스케이팅은 뭐 인기 종목이고 아마 좀 열기가 이제 관전하는 관람객들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관중이 들어오니까 선수들도 조금이라도 좀 흥이 나는 분위기고요. 이제 평창올림픽도 제가 다녀왔었는데 초반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관중이거나 언론의 주목, 외신의 주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서 재밌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이제 컬링 믹스 더블에서 좀 화제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기가 얻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찾아갔던 것 같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선수들이 지금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컬링에서도 순위가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기는 경기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분위기가 조금 더 달아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컬링이 또 한번 불이 붙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지금 조금씩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 지금 개막식 이전에 시작한 경기들 좀 어떤 경기들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컬링 가서 봤고요. 컬링은 이제 동시에 4경기씩 치러지거든요. 컬링 경기장이.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 하는 거 보고 아이스하키 이제 캐나다와 스위스가 하는 경기를 봤었는데 강팀들이잖아요. 강팀들인데 캐나다가 너무 강팀이더라고요. 스코어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압도적인 경기여서 조금은 좀 제 입장에서 맥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방적이었다. 네, 여자 아이스하키였고요. 그래요. 자, 이 메달 기대 전망들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올림픽 중에서는 밝지 않다면서요? 네, 우리 선수단도 당초 목표가 이제 금메달 2개로 발표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외신에서도 그렇게 한국의 금메달 전망을 높게 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개에서 4개 정도 딸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그것은 아마도 다 쇼트트랙일 것이다. 이 정도의 예상이 있고요. 하나 좀 다른 거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평창 올림픽 때 은메달 스노보드 평행대회에서 이상호 선수가 은메달을 땄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상호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쇼트트랙이 어쨌든 우리의 금바트인 거는 뭐 누구나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하장 중요한 게 아마 내일 저녁에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부터 쇼트트랙에도 새로운 종목이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하나 더 생겼거든요. 혼성 계주라고 2000m 혼성 계주가 생겼는데 이 계주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따지 못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외신에서는. 그래요. 아마도 우리가 풀 전력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전력으로 이 경기를 뛴 적이 없긴 한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뭐 부담이 없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성 계주 얘기하시니까 지난해 양궁에서 혼성이 생겼는데 그렇죠. 우리가 땄습니다. 김기덕 선수와 네. 안산 선수가. 자, 그래요. 자, 지금 막 응원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취자 2466님,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응원합니다.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 해주세요. 3636님, 컬링 기대돼요. 전체 순위 9위 기원해 봅니다. 자, 우리가 금운동만이 아니고 이제는 선전하면 막 박수 치는 시대가 됐어요. 맞습니다. 자, 개막식 궁금한데 오늘부터 보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베이징 현지에 나가 있는 유기성 PD와 함께 했습니다. 0311님은요. 올림픽 중계로 베이징에 간 다둥이